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같이 볼 자료들은요, 현재 경제의 맥박을 짚는데 정말 중요한 정보들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미국의 중앙은행, 그러니까 연준의 다음 행보에 대한 어떤 기대감 같은 것부터 시작해서요, 에너지 시장의 미묘한 변화, 그리고 요즘 정말 뜨거운 한국 시장 현주소까지. 정말 중요한 포인트들이죠. 이 세 가지 큰 흐름이 당신의 투자 결정에 어떤 실마리를 줄 수 있을지 지금부터 좀 차근차근 풀어가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주목할 핵심은 명확합니다. 첫째는요, 곧 있을 미국 FOMC 회의, 그리고 그 배경이 되는 최근 인플레이션 상황입니다. 물가 상승률 말이죠. 네, 인플레이션. 둘째는 오펙 플러스라고 하는 산유국 연합체, 이들의 증산 결정이 국제 유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 유가도 중요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일 새 기록을 쓰고 있는 한국 증시하고 또 여전히 높은 원달러 환율, 이 부분입니다. 맞아요. 이 정보들을 좀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당신이 시장의 여러 소음 속에서도 이게 중요한 신호구나 하고 포착할 수 있게 돕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단추는 역시 미국 경제 상황이겠죠? 특히 연준의 움직임하고 인플레이션 지표. 네, 거기서부터 시작해야죠. 최근에 그 미국의 8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말이죠. 이게 좀 흥미롭던데요. 전년 동월 대비 2.9% 상승. 예상치 수준이긴 한데 올해 들어선 가장 높은 상승률이라고요. 맞습니다. 그 헤드라인 숫자만 보면 좀 그렇죠. 물가 아직 잡히려면 멀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 2.9%면 아직 2%는 아니니까요. 그렇죠. 연준 목표치인 2%와는 여전히 거리가 좀 있죠. 특히 그 변동성 큰 식품, 에너지 빼고 보는 근원 CPI 있잖아요. 네, 근원 물가. 이건 전년 대비 3.1% 상승으로 전월이랑 거의 비슷했어요. 이건 주로 주거비처럼 한 번 오르면 잘 안 내려오는 항목들, 그리고 일부 상품 가격 때문입니다. 월별로 봐도요. 헤드라인 0.4%, 근원 0.3%, 여전히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있잖아요. 시장 반응은 이 숫자 자체보다는 좀 다른 쪽에 더 무게를 두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면이 있죠. 물가는 좀 끈적끈적하게 안 내려오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고용시장이 식고 있다는 신호가 나오니까 이러면 연준이 금리 내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커지는 거죠. 정확히 보셨습니다. 실제로 9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그러니까 25bp 내릴 거다 이런 전망이 상당히 우세하다고요. 네, 시장은 지금 끈적한 물가, 그리고 둔화되는 고용, 이 상반된 신호 사이에서 뭐랄까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요. 후자 쪽에 좀 더 베팅하면서 연준의 정책 전환, 그 피벗 가능성에 기대를 거는 모습입니다. 피벗 기대감. 그래서 현지 시간 9월 16일, 17일에 열리는 FOMC 결과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단순히 금리를 내리냐 마냐, 이걸 넘어서요. 네. 함께 발표될 점도표에 시선이 집중될 겁니다. 아, 점도표요. 그 연준 위원들이 앞으로 금리 어떨지 익명으로 점 찍어서 보여주는 거. 그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지난 6월에는 올해 안에 한 2번 정도 금리 인하 가능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분위기였는데 이번에는 그 전망이 얼마나 더 완화적으로 바뀔지가 관건이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단순히 이번에 25bp 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네네. 앞으로 얼마나 더, 그리고 얼마나 빨리 내릴 건지. 여기에 대한 연준의 생각을 엿보는 게 중요하죠. 이 점도표 변화에 따라서 시장 시나리오가 확 갈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가령 시장 기대대로 25bp 인하하고 점도표에서도 추가 인하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소위 온건한 완화 신호가 나온다면 어떨까요? 그럼 그 경우엔 이제 진짜 돈 푸는구나 이런 안도감이 퍼지면서 장단기 국채 금리가 좀 내려가겠죠? 네, 그렇죠. 그러면 기술 성장주나 금처럼 금리 하락기에 좀 유리한 자산들 이런 게 힘을 받을 수 있겠네요. 장기 채권 투자 매력도 커질 거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25bp를 내리긴 하는데 점도표는 생각보다 천천히 내릴 건데? 이런 뉘앙스를 풍기거나 아니면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좀 매파적인, 그러니까 긴축적인 발언을 섞는다면요? 그럼 좀 애매해지겠네요. 그렇죠. 단기적으로는 금리 인하 자체 반짝 환호했다가도 어라? 내가 기대했던 속도가 아닌가? 이런 실망감에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요. 이럴 땐 막연한 기대감보다는 실제 이익이 늘어나는 게 확실한 우량 대형주, 이쪽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짜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와, 정말 혹시지만요. 50bp? 빅컷 이런 거 나올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럼 시장 완전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하하,
확률이 아주 높지는 않지만 뭐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죠. 만약 정말 50bp 인하가 단행된다면요. 네. 1차적으로는 주식이나 회사채 시장에 엄청 강력한 호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와, 연준이 이렇게까지 그렇죠. 또 있어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단기적인 유동성 효과랑 경기 침체 우려가 꽝 하고 부딪힐 수 있는 거죠. 이게 뭐랄까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연준 결정 하나하나가 정말 시장 기대와 해석 사이에서 아슬아슬 줄타기를 하는 그런 형국이네요. 맞습니다. 자, 그럼 시선을 이번엔 에너지 시장으로 한번 돌려볼까요? 산유국 협의체 오펙 플러스가 10월 원유 증산 규모를 예상보다 적게 가져가기로 했다면서요. 네. 시장에서는 좀 더 많이 생산량을 늘릴 거라 기대했는데 오펙 플러스 회원국들이 합의한 증산폭은 상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제한적이었다. 네. 게다가 주요 산유국인 러시아의 공급 차질 우려까지 맞물리면서 발표 직후에 국제 유가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죠. 최근 국제 유가의 기준이 되는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한 $60 중반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60달러 중반. 근데 국제기구나 분석기관들도 실제 증산량이 합의된 것보다 더 적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본다면서요. 네, 맞아요. 이게 유가를 계속 좀 떠받치는 요인이 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여러 보고서를 보면요. 일부 회원국들의 실제 생산 여력 같은 걸 감안하면 합의된 증산 목표치를 다 채우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아하. 이게 유가 하방을 지지하는 요인이죠. 하지만 동시에 세계 경제가 둔화되면 원유 수요 자체가 줄 거다. 이런 우려도 만만치 않아요. 네, 수요 문제도 있죠. 그래서 유가가 계속 오르기보다는 이 공급 제약 요인이랑 수요 둔화 우려가 균형을 이루면서 현재 수준, 그러니까 배럴당 $60 중반대에서 당분간 머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 이 유가 수준 배럴당 $60 중반이라는 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게 작년처럼 인플레이션을 막 극단적으로 끌어올릴 정도는 아니라고 봐도 될까요? 네, 유가가 이 정도 수준이라면요. 인플레이션 측면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하지만 안심하기엔 좀 이릅니다. 최근 유가 반등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주유소 기름값이나 운송 비용 상승 압력이 다시 나타날 수 있거든요. 아, 그렇죠. 체감 물가. 네. 특히 항공사나 석유화학 기업처럼 원유 가격이 원가에 직접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치는 업종들. 이런 것들은 실적 전망치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가 변동성이 이들 기업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이걸 좀 예의주시해야겠죠. 알겠습니다. 유가도 정말 방심할 수 없는 변수군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 한국 시장으로 넘어가 보죠. 네, 국내 시장. 국내 증시 분위기가 상당히 뜨거운데 그 배경에는 역시 수출 실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9월 초 열흘간 데이터가 괜찮게 나왔죠. 네, 9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3.8% 늘었습니다. 특히 반도체하고 조선업종이 전체 성장을 이끄는 모습이 뚜렷했죠. 반도체, 조선. 다만 최근에 좀 불거진 미국과의 관세 문제, 이런 영향으로 대미 수출은 다소 주춤했습니다. 아, 대미 수출은 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는 한국 주력 산업인 제조업의 회복세가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타고 코스피 지수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9월 12일에는 3,395.54로 마감하면서 또 역사를 새로 썼는데요. 이 뜨거운 랠리, 무엇이 이끌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핵심 동력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단연 반도체, 그리고 인공지능, AI 관련 대형 기술주들의 실적 개선 기대감입니다. 실적 기대감? 네, 하반기에도 이들 기업 이익이 크게 늘 거다. 이런 전망이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죠. 둘째는 수국, 즉 돈의 흐름입니다. 외국인하고 기관 투자자들이 동시에 한국 주식을 사들이면서 지수를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군요. 그렇죠. 단순히 코스피 대형주만 가는 게 아니라 코스닥 시장의 성장주들도 함께 강세를 보이는 점이 특징입니다. 아, 코스닥도 같이. 증시는 이렇게 뜨거운데 원달러 환율은 여전히 1,390원대에서 내려올 생각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율은 어떻게 전망해야 할까요? 환율은 당분간은요. 아까 이야기했던 FOMC 회의 결과 그리고 그에 따른 달러와의 전반적인 움직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겁니다. 달러 인덱스 움직임이 중요하겠군요. 네, 달러 인덱스라고 하죠.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이게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중요합니다. 단기적으로는 1,380원에서 1,400원 사이,
이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1,380원에서 1,400원. 네. 만약 FOMC 결과가 시장 기대보다 더 완화적으로,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더 적극적인 신호를 준다면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면서 원달러 환율도 다소 내려갈 수 있겠지만요. 네. 그 하락폭은 좀 제한적일 수 있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증시는 강세고 환율은 고공행진. 이런 상황에서 국내 투자자는 어떤 점들을 특히 좀 눈여겨봐야 할까요? 체크리스트 같은 게 있을까요? 몇 가지 점검 포인트를 짚어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현재 시장을 주도하는 반도체 AI 관련주요. 실적 전망치가 계속 유지되거나 상향 조정되는지, 그리고 하반기 서버용 D램이나 낸드 플래시 같은 메모리 반도체 가격 흐름이 예상대로 잘 흘러가는지 이걸 면밀히 추적해야 합니다. 기대감이 너무 앞서 나간 건 아닌지 확인해야죠. 네, 기대감 점검. 둘째, 내수 소비 관련주나 여행, 항공 같은 리오프닝 관련주. 여기는 최근 유가 반등하고 높은 환율이 비용 부담을 키우거나 수익성을 갉아먹지는 않는지 이걸 살펴봐야 합니다. 비용이랑 마진 확인. 그렇죠. 셋째, 중소형 성장주의 경우에요. 향후 금리 인하 기대감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실적이 눈에 보이지 않는 종목들은 금리 방향에 따라서 주가 변동성이 매우 커질 수 있으니까요. 옥석 가리기가 중요합니다. 아, 옥석 가르기. 정말 실질적인 점검 포인트네요. 지금까지 미국, 에너지, 한국 시장 각각 살펴봤는데 이제 이들을 좀 하나로 묶어서 큰 그림을 그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통합적인 시각이 필요하죠. 전 세계적으로 보면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달러의 그 초강세는 다소 누그러뜨리는 것 같은데 신흥국 통화들은 좀 제각각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달러가 전반적으로 좀 주춤하는 것처럼 보여도요. 개별 신흥국 통화는 그 나라만의 경제 상황이나 정치적 이슈 이런 거에 따라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인도의 루피 같은 경우는요.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무역 갈등 우려라든가 자국 내 달러 수요 같은 요인 때문에 다른 통화들처럼 강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인도 루피는 또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달러 약세, 신흥국 통화 강세 이 공식이 항상 통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각국의 펀더멘털, 기초 체력을 같이 봐야 합니다. 채권 시장도 FOMC 결과를 앞두고 정말 숨지기고 있겠군요. 특히 금리 예측에 민감한 미국 국제 2년물하고 10년물 금리 움직임, 이게 중요하겠어요. 그렇습니다. FOMC에서 앞으로 금리를 얼마나 빨리 내릴 거냐, 여기에 대한 힌트가 나온다면 국채 금리가 크게 반응할 겁니다. 네. 특히 2년물 금리는 단기적인 정책 금리 전망을, 10년물 금리는 장기적인 성장과 인플레이션 기대를 반영하는데요. 만약 연준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의 인하를 시사한다면 장기물 금리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아, 장기물 금리가 더 크게. 네, 이건 채권 투자, 특히 듀레이션이라고 부르는 거 있죠. 금리 변화에 대한 채권 가격의 민감도, 이게 큰 장기 채권 투자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군요. 따라서 점도표 내용뿐만 아니라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발언톤까지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상황 속에서 투자 전략 세우기가 참 쉽지 않은데요. 저희가 살펴본 자료에서는 한 3가지 정도 전략 방향을 제시하고 있네요. 첫 번째가 이벤트 대응 전략. 이건 좀 신중하자는 쪽인 것 같아요. 네, 핵심은 섣불리 예측하지 말고 확인하고 움직이자 이겁니다. FOMC 같은 큰 이벤트 전후로는 시장이 어디로 튈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변동성이 크죠. 네. 따라서 결과가 나오기 전에 너무 공격적으로 베팅하기보다는 시장 반응과 앞으로의 전망을 다시 평가해서 포지션을 조절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는 거죠. 확인 후 대응. 두 번째는 듀얼 베타 전략. 베타라는 게 시장 전체 움직임에 비해서 특정 자산이 얼마나 민감하게 움직이는지 나타내는 지표라고 하죠. 이 전략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 전략은 포트폴리오를 두 개의 축으로 구성하는 겁니다. 한 축은 금리가 하락할 때 시장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낼 가능성이 있는, 즉 베타가 높은 대형 성장주, 예를 들면 기술주 같은 거고요. 네, 성장주 축. 다른 한 축은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비교적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보여주는 베타가 낮은 가치주나 방어주, 예를 들면 고배당주, 필수소비재, 통신, 유틸리티 같은 것들이죠. 안정주 축. 네, 이렇게 성격이 다른 자산을 함께 담아서 금리 하락의 수혜도 누리면서
동시에 시장 변동성에 대한 방어력도 높이는 일종의 양손잡이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양손잡이 전략. 성장과 안정을 동시에 추구하는 균형 전략이군요. 마지막 세 번째는 다변화된 인컴 확보 전략인데 이건 안정적인 현금 흐름에 좀 더 초점을 맞춘 것 같네요. 앞으로 금리가 점진적으로 내려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요. 국채나 신용등급이 높은 우량회사채처럼 상대적으로 안전한 채권 비중, 특히 아까 말씀드린 듀레이션을 소폭 늘리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안전채권 비중 확대. 다만 경기가 나빠지면 부도 위험이 커지는 고위험 채권, 그 하이힐드 채권은 여전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요. 하이힐드는 조심. 그렇죠. 배당주나 리츠, 즉 부동산 투자 신탁의 경우에도요. 단순히 현재 배당 수익률만 높다고 덥석 투자하기보다는 금리 변화에 주가나 부동산 가치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개별 리츠가 보유한 자산의 공실률이나 임대차 계약 조건 같은 실질적인 위험 요인은 없는지, 이런 걸 꼼꼼히 따져보고 선별적으로 접근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리츠도 꼼꼼히 따져봐야겠네요. 세 가지 전략 모두 현재의 불확실성 속에서 참고할 만한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정보를 다각도로 살펴봤는데요. 이쯤에서 오늘 논의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당신이 꼭 기억해야 할 포인트는 뭘까요? 네, 오늘의 핵심 메시지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시장은 연준의 첫 금리 인하를 거의 규정사실로 받아들이면서 기대감을 키우고 있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이번 FOMC 잠도표를 통해 나타날 인하 속도와 폭에 대한 연준의 속내다. 네, 연준의 속내. 둘째, 오펙 플러스의 감산 효과와 수요 둔화 우려가 맞서면서 국제 효과는 당분간 급등락보다는 현재 수준에서 안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관련 기업의 비용 부담은 여전히 변수다. 셋째, 한국 증시는 반도체 중심의 실적 개선 기대로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높은 환율과 향후 FOMC 결과가 단기적인 변동성 요인이 될 수 있다. 한국 증시의 기대와 변동성? 네, 이 세 가지 축이 서로 영향을 주면서 앞으로의 시장 흐름을 결정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복잡한 내용들이 아주 명쾌하게 정리되는 느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당신이 앞으로 투자 결정을 내릴 때 어떤 점을 좀 염두에 두면 좋을지 조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섣불리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항상 위험 관리의 중요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위험 관리. 네, 어떤 상황에서도 포트폴리오를 적절히 분산하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나 방어적인 자산을 일정 부분 확보하는 것. 이것이 장기적으로 꾸준한 성과를 내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변동성 속에서 기회를 찾되 위험 관리를 잊지 말라는 말씀 깊이 새기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파고든 내용들을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연준의 정책 변화 가능성, 그리고 한국 시장의 반도체 주도 회복세라는 이 두 가지 큰 흐름 속에서요. 당신의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성장 잠재력에 대한 베팅과 예상치 못한 위험에 대한 대비, 이 사이의 균형점을 앞으로 어떻게 조절해 나가실 건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보는 과정이 다음 투자 결정을 위한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겁니다.